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파월의 쇼크, 이 영향이 너무 큰 한 주입니다. 네. 벌써 이번 주 내내 4일 연속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또 8월 고용보고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의 열기를 좀 쉽게 만들 신호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가 다른 분위기로 또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편으로 안도가 되면서도 이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계속해서 조금 둔화되는 형태를 기록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임금 상승률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켜볼 포인트들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매일같이 여는 총재의 매파적 발언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정리를 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탄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시장에 대한 고민 같이 해보죠. 그나마 다행인 건 뉴욕장 대비 우리가 좀 더 선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밤사이 뉴욕장 어땠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말씀 주신 대로 모두 밀렸습니다. 다우는 0.8, S&P 500은 0.78% 빠졌습니다. 국제금리가 월말 수급 요인 등과 맞물려서 올라가며 부담이 됐고요. 반도체와 에너지 쪽 부진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또다시 경기 침체 우려감 불거지면서 내려갔고요. 매드베스가 21%나 폭락했습니다. 자구안을 내놨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공격적이었어요. 매장 150곳을 폐쇄하고 직원 20%를 해고한다. 이런 종목이 사실 국내에 어떤 영향을 주기보다는 밈 주식의 급등락은 투자 심리가 그만큼 이 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대변하기 때문에 같이 전해드리는 겁니다. 일부 반발 매수세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미약한 하루였습니다.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유로존의 인플레 우려감은 또 짙어집니다. 8월 유로존 CPI가 9.1% 기록했습니다. 결국에는 역대 최고치 다시 한번 쓴 거고요. 작년 이맘때가 한 3% 정도 수준이었다라니까 1년 사이에 물가가 정말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체감합니다. 결국엔 계속된 물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주범이고 에너지 가격은 1년 사이에 40% 정도 올랐다는 점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매파적 발언 추가된다라고 전해드렸었죠. 이번에도 공격적입니다. 누가 더 세게 말하나 이런 느낌이에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의 발언입니다. 내년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금리 내리지 않을 것이야 라며 금리 인하론을 완전히 일축시켰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를 억제해야 되고 4% 상회하는 수준까지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당연히 시장에는 일부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여는 총재들의 매파 발언에 나름 시장은 또 적응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네요. 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3% 빠지면서 배럴당 90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공장 폐쇄 등의 우려가 등장을 했고요. 수요가 조금 줄 수 있다라는 이슈 속에 내려간 거죠. 그리고 이란의 핵 합의 복원에 대한 합의 기대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엎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합니다. 이란이 원유 시장으로 컴백하게 된다면 유가는 6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에너지 등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반도체와 에너지가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 새벽까지도 모두 하락한 수치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반도체 쪽 너무 좋지 않습니다. HP가 실적 부진하게 내놨고 PC 산업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델에서도 PC 산업 전망을 하향했죠. 그리고 시게이트 같은 경우도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업체입니다. 이쪽에서도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했고요. 대만의 UMC도 반도체 산업은 재고 조정기로 넘어왔다. 하반기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 종목들 모두 빠졌습니다. 한 4거래 연속 밀리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낙폭은 점차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만 단기간의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 분명히 부담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와 반도체 내렸고요. 좀 버텼던 쪽을 들여다본다면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5G 등인 것 같아요. 일단 이슈가 있었던 쪽은
이쪽이에요. 스냅이 20% 감원 계획 내놓으면서 올랐고요. 메타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이었습니다. 5G 쪽에서 다수의 종목은 아니지만 일부 종목들이 시장 대비 노키아 등을 필두로 잘 버텼다라는 점, 어제 국내에서도 5G가 좀 비교적 괜찮았는데 연결이 있을지 한번 봐야겠고요. 이 태양광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퍼스트 솔라를 필두로 해서 관련 투자 늘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만큼 태양광 쪽의 흐름은 시장 대비 명확하게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끝에 두 종목은 풍력주로 분류가 되는데 이쪽도 비교적 괜찮았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받은 종목들이고요. 오늘 국내는 또 이런 이슈가 있죠.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늘부터 올라갑니다. 이제 9월 시작이니까요. 약 11에서 12% 정도 인상이고요. 10월에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한 번 더 올리지 않겠어? 이런 시각은 나옵니다. 살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면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게소에 충전기가 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이 전기차 차주들은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전기차 충전기가 하나도 없는 곳 휴게소가 11곳이었고요. 하나만 있는 곳도 17곳. 굉장히 미흡했어요. 평균 설치돼야 되는 평균 대수 대비 적은 휴게소가 다수였습니다. 명절 전후로 관련한 부족 이슈가 좀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선택할 때는 비싼 가격, 충전 인프라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충전 인프라 쪽이 이슈가 된다면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어제도 시장 대비 좀 괜찮았는데 한 번 더 이슈를 탈 수 있을지는 관전 포인트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최근에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했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좀 말이 자극적일 수 있는데 중국의 임플란트 가격 후려치기, 중국의 의료 보장국이 임플란트 서비스 가격 표준화를 위해서 VBP 정책을 도입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는데요. 이게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해당 의약품의 가격은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당장 9월부터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해서 적용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임플란트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우리 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먼저 글로벌 임플란트 1위 업체인 스트라우만은 중국에서는 점유율이 22%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우리 기업들이 점유율 비중이 더 높은데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33% 정도를 기록하고요. 전체 매출에서 25% 비중이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이 덴티움인데요. 25%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매출 비중에서 54%, 이 절반 이상이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죠. 하지만 임플란트 관련주가 어제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한번 시세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태조 이방원에서 원래 이가 2차 전지였는데 이 이가 사람의 이, 치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제 정규장에서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15% 가까이 올랐고요. 덴티움도 5%대로 레이라던가 바텍, 디오 같은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불을 켰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 어제는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NH투자에서는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어제 냈습니다. 지금 요약을 해보면 가성비 제품 중에서도 제품력의 경쟁자가 없는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VBP 정책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VBP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러 증권가에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리포트를 내고 있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실제로 코로나19 기간에 유일하게 실적에 역성장이 없었던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VBP 우려가 과다한 상황에서 지금의 PER은 8.4배 수준으로 역사적인 저점에 놓여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최대 실적도 예상되는 만큼 지금은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NH투자에서는 덴티움에 대해서 지금 이 VBP 우려 때문에 전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24%나 급락했었는데 역시나 지금 PER이 7.5배 수준. 앞서 체크해봤던 스트라우만의 경우 PER이 30배거든요. 이에 대비해서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같은 경우 현저히 지금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VBP 입찰 시에 예상되는 이 할인율, 소모품의 평균 판매 단가는 사실 뭐 하락폭이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우려보다는 적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정비 대비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긍정적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 비롯해서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힘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체크해 볼 이슈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디오가 매각이 무산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휴젤의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심과 이 디오의 최대 주주가 지금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올 3월쯤에 맺었었는데 이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합니다. 창업자가 투자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인데 원래는 36% 정도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이 무산이 됐고요. 함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역시 철회됐다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관련주들의 시세 어떻게 체크해보면 좋을지 투자 전략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 이슈도 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디오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세 너무 놀라웠고 최근의 네. 분위기도 괜찮았는데 타격받았던 부분들 다 회복이 가능할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가 IT 부품주들의 동반 상승이 눈에 맞습니다. 띄었는데요. IT 부품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4월 18일에 한번 저희가 IT 부품주 특집으로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4월 18일 방송 내용입니다. 하반기에는 XR기기 모멘텀을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전달해 드렸던 바가 있죠. 그때 당시 애플과 메타 XR기기 얘기가 나올 때 LG 이노텍 혹은 뉴프렉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관련한 뉴스들, 증권가 보고서 등이 나오더라고요. 키움에서 XR기기가 이제부터 본격 성장식에 진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63%나 된다라고 하네요. 4년 동안. 디스플레이와 광학 기술이 핵심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나 옵트론텍 등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애플, 메타, 구글, 소니 등에서 XR기기 출시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NH투자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된 일정을 내놨습니다. 보시죠. 일단 10월에 메타 퀘스트 프로가 나올 것이고 11월에는 애플 것이 이제 양산에 들어가고 내년에 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가칭이긴 합니다만 애플의 XR 기기가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 여기에는 추정키로 카메라 모듈이 13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카메라 모듈 중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시장은 얘기하고 있네요. 일단 XR 기기 전반의 공급 체인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카메라 모듈주들도 거의 다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일단 3D 센싱 카메라 쪽에서는 LG 이노텍과 나무가, 그리고 FPCB 쪽에서는 뉴프렉스.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부분의 강조가 꽤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OLED 쪽이 못 갔던 것과 맞물린다면 LG 디스플레이도 받을만 합니다. 주목을 한 번쯤은 받을만 해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소재단도 괜찮죠. 어제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크고 작고 관계없이 모두 다 올랐다라는 점 확인하시고요. 이게 연속성을 띨 수 있는 종목을 찾아가는 게 오늘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XR 기기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이 되겠습니다. 어제 카메라 모듈주들 다 올랐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상반기 빼놓고 하반기 상승률만 계산을 조금 해봤어도 비교적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름 괜찮은 분위기,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올수록 IT 관련한 모멘텀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카메라 모듈 이쪽은 자율주행에서도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4월 18일에 자율주행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애플카 이슈 나올 때마다 테슬라 이슈 나올 때마다 봐야 됩니다라고 전해드렸던 바가 있어요. 가격도 올라가고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8월 25일경에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갈수록 카메라, MLCC 등의 탑재가 많아진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고요. 테슬라 모멘텀 보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그리고 현대차, 기아 쪽으로의 물량을 생각한다면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은 MC넥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 모듈주 짚어봤고요.
IT 부품 특집이니까 또 가보죠. 다음 주제는 기판입니다. 기판은 상반기에 돌아가면서 다들 시세를 냈었고요. 하반기에는 조금 쥐죽은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5G와 DDR5 얘기가 나옵니다. 이쪽에서 신제품 제대로 나오고 출시되고 서버양 매출 는다 해야지만 가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낙폭 과대해서 순환매 형식도 돌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유자시라면 체크하시고요. 각 분야별로 관련주입니다. 어제도 기판주는 다 올랐습니다. 대덕전자 잘 갔고요. 뉴프렉스 어제 10% 상승이었네요. 코리아서키트, 삼성전기, 바이옵트로 등 상승이었죠. 하반기 상승률만 놓고 봐도 기판주 일단은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나 대덕전자가 실적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선전하는 흐름 나오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추가 질문 통해서 전략 챙겨보죠. 기판 지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MLCC. 와, MLCC는 가라 많이 쓰인다는데 왜 못 가냐 이런 얘기 저희 정말 많이 했었죠. 4월 18일에도 이런 제목이었네요. 필요하다는데 MLCC.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데 왜 못 가니? 라는 느낌이었는데 드디어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 삼성전기가 선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나아지길 좀 바라봐야겠죠. 지금 IT 부품을 정리할 때 제가 나름 추린 건데요. 이런 모멘텀으로 각 분야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세트 쪽에서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오늘도 델, HP, 시게이트 이런 데서 다 PC 안 좋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지금 폴더블 이슈 좀 삼성 신작 나오고 있고요. 애플 신제품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일부 살아날 종목을 추리는 것도 좀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좋아했으나 못 갔던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들 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안 가나로는 수소를 골라봤습니다. 오늘 수소 이벤트가 있죠. 세계 최대 수소 산업 전시회인 H2BC 개막을 합니다. 관련한 업체들, 대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소 후속 모델 출시 계획도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외에서 움직임을 보였는데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에 진만쌤이 또 픽해줬던 종목인데 그 뒤로 분위기 괜찮더라고요. 잠시 후에 AS 해보겠고요. 어제 또 5G도 비교적 괜찮았어요. 네, 맞습니다. 5G 관련주 앞서 또 뉴욕 증시에서도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내장에서도 5G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냈습니다. 대덕전자가 7% 가까이 올랐었고 KMW도 4%대로 이외 종목들 모두 다 줄줄이 빨간불을 켰는데요. 정말로 이쪽도 8월 들어서 참 많이 빠졌었다가 다시 또 상승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가나 안 가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교집합 종목 찾는 것도 재밌네요. 여기 5G도 대덕전자 들어가고 MLCC 기판의 모듈은 또 삼성전기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괜찮은 종목 뭐가 있을지 진만쌤과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진만쌤과 시장 이야기 그리고 임플란트부터 IT 부품 특집 질문 드릴 게 많아서 곧장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 계속 떨어져요. 잭슨홀 미팅 연설 이후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장은 또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은 한국장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어제도 사실 어느 정도 좀 빠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시초가에 조금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걸 말아 올리네라는 이마로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단 오늘 옵션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방의 여지는 잠깐 있으나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선물이 외국인들과 기관이 선물 상방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선물로 한 3, 4포인트 정도의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장이 지지부진한 거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나쁘다고는 얘기를 못 하는 게
보통 이제 과매도로 인한 낙폭으로 인해서 과매수가 동반이 되면서 이제 뭐 2% 갔다가 보합권 마감하는 이런 시장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미국 시장 자체가 일단은 과매도는 아니고 평시에 있을 만한 그런 매도 구간 내에서 매수세가 이전보다 조금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전환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는 오히려 바닥에 갔을 경우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강 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미국 시장보다 부담이 적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지금 돈이 조금 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약간의 상승세, 약간 0.3에서 0.5포인트 정도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그 안에서 어떤 섹터와 어떤 테마가 도는지는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했었을 때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전까지는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일단은 불은 화끈하게 질러놨는데 일단은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여기서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시장이 조금 더 빠지게 되면 시장 친화적인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후행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예를 들어 오늘 정말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다면 다시 매파적인 발언이 강하게 나올 것이고요. 오늘 시장이 정말 확 빠져서 3% 이상 하락에 나왔을 경우에 의외에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박스권 장세, 미국 시장이 좀 박스권 장세에 이뤄질 것 같다. 언제까지? 9월 CPI 지수 13일 이전까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아마 11,000포인트를 깨지는 않을 것 같고요. 12,000에서 13,000포인트를 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장 속에서 반도체 섹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빠지고요. 반도체 대장주들도 계속 밀립니다. 이게 조금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들려오는 가격 하락이나 전망 소식은 암담하긴 하고요. 반도체에 대한 코멘트 짧게라도 부탁드리면요. 보통 반도체가 올랐던 게 내년에 금리 인하의 시기를 한번 예측이 가능을 했었기 때문에 그간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금리 인하의 시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 맞춰서 아마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즉 CPI가 나와서 만약에 정말 인플레이션이 확 꺾인 걸 2번이나 확인이 된다면 그 이후에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하락세 그러나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면서 지켜보죠. 이제 섹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진만쌤 이 튼튼하세요? 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매년 이제 신경 치료를 하고 그런데요. 네.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가 안 좋아서 걱정인데 이 임플란트 이쪽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시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임플란트주에 대한 뷰를 토요일에 머니왕에서 이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왜 저희보다 먼저 머니왕에 가셔서 하셨나요? 물론 머니왕도 저희 방송이지만 투자뉴스 7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먼저 다룰 걸 그랬습니다. 네, 일단은 후방 산업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제 노령화 사회가 진입이 됐죠. 국내도 그렇고 이제 해외도 마찬가지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빨의 나이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이제 후방 산업이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노이즈가 좀 있었죠. 한 작년부터 해서는 오스틴 임플란트 횡령 사건이 노이즈가 되었었고요. 반사 이익으로 덴티움이나 디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이제 임플란트 중국에서 이제 VP 정책을 도입을 해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이제 나누겠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미 국내 업체들은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아예 100이면은 100의 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할인율이 많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의 하락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생각보다 덜하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면서 어제 정말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종가 고가 마감했더라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싼 주식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후방 산업이 굉장히 견고해서 임플란트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오늘 시세가 분출하는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장기 포트에 두기 굉장히 좋은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업체들이 생각보다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 쪽을 정말 꽉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북미나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일단 대장주로 잡으시면 좋을 거고 저는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를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교육도 하더라고요.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맞아요. 교육을 해서 자기네 오스템 임플란트 장비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장에 많이 진입을 하면은 처음에 진입을 할 때 이제 뭐 광고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관비가 많이 집행이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일단은 점유율로 이미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광고비가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대장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거고 10만 원, 11만 원 이하 정도 오시면 다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을 감안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적정 매수 구간은 한 11만 원 이내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13만 원에서 좀 길게 보신다면 15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은 존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뭐 횡령 이슈는 사실 작년이 아니라 올해 1월. 올해네요? 네. 벌써 약간 해바뀐 느낌 들죠.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7월경에 말씀을 주셨고 저희는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 관련한 이슈와 엮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토요일에 이 머니왕에서 방송을 해주셨던 겁니다. 저희 뭐 종목 수익으로는 저희가 또 빨랐네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IT 부품. 저는 왜 이렇게 IT 부품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연초부터 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걸 싫어해서 이런 걸 다 나눠서 정리를 하면서 늘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XR 기기부터 해서 뭐 기판, 모듈, 자율주행, MLCC 저희 이렇게 다 한번 쫙쫙 정리를 좀 해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네. 네, 그 전에 8월 매수한 개미들의 사들인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LG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LG 엔솔을 많이 샀네요.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 기관 측에서는 한진칼, 하나솔루션, LG전자 들어가 있습니다. LG전자 기관이 사줬네요. 힘이 좀 돼줬으면 좋겠는데 개인들이 사들인 종목 내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모듈주, 뭐 기판주 지금부터 하나씩 좀 들어가 보죠. 일단 XR 기기 모멘텀. 네. 그럼 자율주행 모멘텀 섞어서 결국 모듈 봐야 될까요? 네, 모듈이 많이 필요하죠. 자율주행 차도 그렇고 카메라 이제 XR, 뭐 AR 기기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은 기기 자체가 굉장히 하이엔드, 그러니까 높은 급의 기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 또한 굉장히 비쌀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뭐 메타와 애플이 XR 기기를 어느 정도 이제 내기에 딱 적합해서 11월에 양산을 시작하고 이제 내년 1월 정도에 이제 오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기 자체가 워낙 고성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부품 또한 굉장히 고급 부품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성능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배터리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라던가 혹은 이제 MLCC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카메라 모듈까지 국내가 꽉 잡고 있는 하이엔드급 이제 부품들이 굉장히 좀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펜은 까봐야지 알겠지만 기대감을 갖기 좋은 시점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IT 부품사들의 밸류가 현재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굉장히 사실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성향이 좀 있었던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주가는 좀 부진은 했고요. 상대적으로 애플향이 좀 있었던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생각보다 견고했고요.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눠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XR 기기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안에 뭐 D램도 16기가짜리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또 한번
이제 D램에 대한 기대도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D램 그 안에 카메라 모듈 XR 기기 내에서는 저는 일단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그 안에서 좀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만 들어가기에는 그들도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나눠서 가져갈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저점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신 분들은 삼성전기를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주가 상승률을 기대해 보실 분들은 LG이노텍을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두 종목 다 삼성전기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요. 이제 LG이노텍은 워낙 잘 오르기도 했었고 그런 메리트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도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또 MLCC까지 쓰임새가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의 반전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들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XR 기기를 어느 정도 낼 만한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삼성 향이 짙은 나무가까지 카메라 모듈 쪽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삼성전기, 나무가 일단 XR 기기 관련해선 얘기를 해주셨고 기판 쪽도 살짝 코멘트 부탁드려도 돼요? 네, 기판 BH가 계속 좋았죠. 너무 네. 좋았죠. 예, 상대적으로 이제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들은 조금 이제 반대되는 그 안에 섹터 내에서 좀 갈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BH는 여태까지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 사실 2분기 때 성장세가 정말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3분기에도 직전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부담이 없다. 이제 마찬가지로 탄력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BH 쪽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실 분들께서는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으로 한번 이제 좀 성향 따라서 다른 매매를 한번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는 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이 샀던 종목이기도 하더라고요. 기판 쪽에서는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쪽을 지금은 좀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근데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반도체 업황이랑 이런 IT 부품들을 조금 따로 봐야 되는지 사실 궁금해요. 미국도 국내도 반도체 대형사들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IT 부품주들 많이 떨어져 있었기도 하고 뭐 이런 개별 제품 모멘텀 나오니까 챙기긴 챙겨야 되는지 이게 좀 전략을 분리해야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셀과 2차 전지 기준으로 셀과 소재의 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셀업 부담감은 보통 완성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지니고 있는데 부품주들은 의외로 호조를 받는 게 그 안에서 어차피 쓰임새는 계속 많아지고 있고요.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의 퀄리티나 양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내긴 내는데 그만큼 이제 만약에 판매량이 축소가 되더라도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부품 혹은 더 비싼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은 이제 만드는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완성 기업들이 좀 가져가는 거고 부품주들은 이런 수혜를 독특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거고 생각보다 소비 자체가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니즈는 굉장히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을 조금 사실 너무 쌉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사실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너무 싸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구간이기 때문에 부품주들은 탄력성을 완성 업체들은 조금 이런 부담감을 뒤로한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겠지만 보통 2차 전지와 비교를 많이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희망 회로를 돌린다면 부품주로 탄력적인 수익들을 착 챙겨가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저점에서 딱 해갖고 수익으로 나오면 좋겠네요. 그죠. 이제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돌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명히 수익은 날 수 있을 만한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 타이밍 싸움에서 저희가 좀 승기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T 부품 특집으로 오늘 전략을 나눠봤고요. 자, 이제 진만 스펙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길죠?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현금 확보미, 배당 매력 훌륭한 지주사 지금 시기에 또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 이슈 본다면 또 괜찮지 않나?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 요즘에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좋아하시는 섹터는 아니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조금 공격적이라. 섹터는 네.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금리 이제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기업들이 현금 쌓아놓는 게 엄청납니다. 이전에 한번 IMF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존재하는, 즉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부담이 없는 자리다. 뭐 많이 올랐으면은 그런데 부담감이 존재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당의 메리트를 갖고 있고 성장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이제 지주사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두 종목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저는 DL과 SK 두 종목 가져왔고요. DL 같은 경우에는 보유 자산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뭐 NCC가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업체들이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가 안정이 된다면 화학 업종들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성장세, DL ENC를 기반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DL 케미칼도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매력도가 DL 쪽에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굉장히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SK 설명을 드리면 SK가 이제 그저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좋은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사주 2천억을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겠다. 굉장히 국내 기업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주사들은 SK의 이런 선발적인 행위를 조금 따라함으로써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여러 가지 보여준다면 분명히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추가적인 매수세를 동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SK 위로 이런 행위를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워낙 많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만약에 기왕 지주사를 볼 거면은 SK 같은 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매수를 해보시라. 배당 메리트도 굉장히 좋고 배당 성향도 앞으로 늘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한번 SK를 좀 탑픽으로 해서 한번 지주사들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DL과 SK 지주사대에서 관심을 가져볼 종목으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가나안가나 수소 이제 어제 시간 외에서 움직임을 보였어요. 8월 25일 범한 퓨얼셀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 한 10% 정도 단기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또 주포발사님이 어제 팔아버리셨대요.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는데 오늘 좀 수소 움직일까요? 수소도 기사가 계속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수소차를 상용하지 않겠다, 3세대 수소차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대차의 이야기 이후에 사실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이제 결국에 돌아 우리가 원하는 우리 지금 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근본은 수소 에너지의 중간 단계를 걸쳐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산업 자체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존재를 하고 뒤에 제가 퓨어셀에 붙은 종목들을 맞아요. 계속 기억해요. 잘 봐야 된다. 전지 관련 기업들은 주목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히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범한 퓨얼스에도 말씀드린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격적인 부담이 없다라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 사실 최근에 태양광이나 풍력 사실 좀 쉬어가고 있긴 하기 때문에 그런 빈집 수급을 노려보기엔 충분하다라는 말씀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여러 섹터에 대한 커버를 항상 도움 주시는 진만쌤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여기 마무리 짓고 나면 다음 코너에서 또 나종식 어드바이저께서 범한 퓨얼셀로 7월부터 이미 수익이 나셨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 계속 이어서 챙겨봐 주시길 바랄게요. 진만쌤과 오늘 전략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